말해봐봐요. 들립니까? 음소거 들리세요, 혹시? 들립니다. 들린다고요? 들려. 잘 들려요? 잘 들려. 오케이. 제 목소리 들리시면 권한 주세요.
제목은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 관계의 기원과 간략한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사는 배대화 경남대 러시아 문학과 교수입니다. 배 교수는 마산 출신으로 동경대학에서 러시아 문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또 교수로 재직하면서 모스크바에 있는 동방우호대학, 그리고 일본에 있는 동경대학, 그리고 교토대학 등의 교환교수로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7년 전에 그 66회 아침논단에서 그때 문제가 됐던 소설가 신경숙의 표절 논란과 문화 권력이라는 제목으로 아침논단에 강사를 한번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관심은 많지만 저 두 나라의 역사를 모르는 상황에서 굉장히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한 달 정도 전에 저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좀 들을 게 있겠다는 생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추천을 해서 강사로 모셨습니다. 예, 배대화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럼 예,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까? 카메라가 좀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니고? 이 카메라가 사람을 고정을 시키네. 저 YMCA는 늘 제가 오면 친정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사회 멤버였고 또 시민사업 같이 방금 저를 소개해 주신 우리 제가 존경하는 말은 국회의원들이 주로 쓰는 말인데 존경하는 우리 하정도 선생님께서 그때 같이 좌우 시민사업위원회 활동도 하고 우리 이 정장님 여기 조정님 그 당시 간사였는데 이제 승진해서 국장님으로 되시고 세월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승진하는 우리 영원한 Y 총무님도 와 계십니다. 네. 이게 사실은 제가 아까 우리 허 선생님이 저를 소개하실 때에 제가 이제 경남대학교 러시아 문학과 교수였죠. 그리고 러시아 문학과에 15년을 있었고 러시아 문학과가 학생들이 안 와서 폐지되는 바람에 다시 나머지 14년을 국문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대학에 이제 29년을 있다가 작년 3월 1일부로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정체성이 러시아 문학자이기도 하고 그냥 국문학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문학 연구자, 문학자로 살고 있습니다. 살았죠. 러시아는 이게 이제 이 주제를 술자리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식사 자리에서 이 이야기가 나와서 급하게 생각이 됐는데 준비하면서 저도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시각은 아무래도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부터 러시아 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게 러시아 측 시각을 일방적으로 배워왔다는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강의에서 그런 점이 저한테서는 가장 크다란 문제점이다라고 그래서 그걸 느꼈고 그래서 가능한 중립적인 시선으로 팩트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 자료를 이러한 특강을 제가 많이 구성하게 됐는데 보다 보면은 우리가 인터넷에 이렇게 과거의 그 역사 자료들 돌아다니는 것들이 상당히 조심해서 보지 않으면 특히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한쪽의 시각을 담고 있는 문서가 자료들이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이제 가려내는 작업도 조금 이렇게 면밀하게 살피지 않으면 사실 그런 페이크 뉴스에 오해당할 위험성도 굉장히 많은 주제이긴 하죠. 정치가 보니까 이게 그런 이제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 보면은 기원과 간략사 결국은 이게 타인과 행위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우리 행위다. 과거부터 뿌리가 해서 끊임없이 마이크를 좀 붙이고. 끊임없이 이제 같이 살자. 왜 자꾸 도망가냐? 이게 우리 친구가 알렉산드르 푸시킨, 러시아 근대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이죠. 보면 1799년에 태어나서 이제 18세기에 끝날 무렵에 태어나서 빨리 죽었습니다. 결투로 죽었죠. 부인이 당대 러시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손꼽히는 미녀 이러면 푸시킨의 아내를 손꼽습니다. 곤차로바, 유명한 여자죠. 그 여성을 둘러싸고 스캔들에 휘말려 가지고 죽게 됐죠. 어이구, 오래간만에 했었던 이게 이제 니콜라이 고골. 러시아 문학에 오면은 이게 이제 낭만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시인이고 러시아 근대 문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 이제 푸시킨이 죽고 난 뒤에 죽었을 무렵에 이미 30년대 오면은 이 고골이 문단에서 소설가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37년에 푸시킨이 죽었는데 35년에 고골이 오늘날 우리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중편, 러시아 문학은 중편인데 우리나라에서 장편에 가깝죠. 장편 소설 타라스 불바를 35년도에 소설을 쓰게 됩니다. 물론 이제 발간도 했죠. 지금 기준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사람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그 폴타바 주에 미르고르드라는 군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아버지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인 계급에 속했던, 나중에 이제 물론 귀족의 지위를 획득했지만은 이게 이제 고골이 한 번도 우크라이나어로 문학 작품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 분명히 우크라이나어가 러시아어와 달랐는데도 불구하고 철자도 다르고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어로 문학 작품을 쓴 적이 없습니다. 문학의 내용, 초기 작품의 내용은 우크라이나에서 자기가 자란 고향 마을의 설화라든지 옛날 이야기를 가공해서 쓴 소설들이 초기 작품이 이제 대성공을 거뒀죠. 그게 이제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의 비극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19세기 러시아 문학에서 푸시킨은 원체 독보적이니까 고골은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체홉 이거 급수가 거의 같다고 봐야 됩니다. 고골은 우크라이나에서. 그래서 이제 이 약간의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왜냐하면은 저 같은 나이 연배쯤 되면은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동유럽에 대해서 배운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냉전 시대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지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한국 사람들의 약점이 한국의 50대, 60대, 70대 지금까지도 그런 경향을 좀 이어준다고 저는 봅니다. 약점이 뭐냐면 중부 유럽과 동유럽에 대한 상식과 그 교양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밀란 쿤데라의 소설을 읽어보면 늘 강조하는 그렇죠. 유럽의 중심은 서유럽이 아니고 로마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스위스를 거쳐서 오스트리아, 옛날에 크로에시안, 체코, 폴란드, 지가 태어난 어디 갔어요? 체코가
체코죠. 거기가 유럽의 중심이다. 중부 유럽. 왜냐하면 거기가 신성 로마 제국의 중심이었고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의 중심이었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동쪽이 바로 그 중부 유럽의 일원이고 동쪽이 슬라브 애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슬라브 애들 언어상으로 비교해 보면 서쪽 언어 보시고 남쪽 언어 좀 복잡하죠. 이 세르보 크로아티아 이 언어상으로는 세르비아하고 크로아티아 같은데 그 전쟁해가지고 엉망이 된 사이가죠. 남쪽으로 오면은 더 된다, 남쪽으로 된다. 불가리아 마케도니아가 있어. 마케도니아는 과거에는 그리스인들 살았는데 6세기부터 AD 6세기부터 슬라브 애들이 내려와서 이제 살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슬라브 애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동쪽에 오면 이제 오늘 우리 주제와 관련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이 세 가지. 영어로 표현하면 뭐 벨라루스라고 다 있는데 이렇게 대충 지형도가 잡혀있죠. 그죠? 보면 여기 이제 일종의 지형도입니다.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이쪽에 이제 루마니아 빼고 루마니아, 헝가리가 이 섬이죠. 요 가운데가 슬라브 사이에 끼어 있는 섬. 이건 뭐 독일이 같은 헝가리는 다르죠. 헝가리는 다른 핀위고조고요. 루마니아는 뭐 라틴어, 로망스계. 그리고 이제 남슬라브. 이게 이제 슬라브족은 그러면은 이게 이제 동슬라브족인데 되게 BC 9세기 아니 BC래 AD 9세기경에 슬라브족에서 동슬라브족으로 분화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와 언어학적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슬라브족에 관한 기록이 이렇게 나오는데 특히 이제 동슬라브족은 스키타이 여기 이때는 분화되기 전이니까 스키타이의 농민들, 경작자들 이런 기록이 헤로도투스의 역사서에 나옵니다. 자, 스키타이족은 당시에 BC죠. 기원전 이때 요보다 더 위니까 7세기, 8세기 흑해 북부 해안과 거기 대초원 지대를 지배했던 유목민들. 나중에 이제 이게 뭐 이런 애들 그래서 이제 그리스의 식민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세바스토포 이 그리스식 지명입니다. 여러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죠. 여기 이제 폴이냐 풀이냐는 뭐 좀 그리스로 읽느냐 로마로 읽느냐 뭐 영어식으로 읽느냐에 따라 다를 뿐이고 도시를 뜻하는 콘스탄티노플은 황제 콘스탄틴의 도시 성이라는 이런 뜻이죠. 페오도시아 왜 페냐? 이건 그리스로 옮기면 테입니다. TH 신의 도시, 신의 땅. 이게 크레임에 있습니다. 헤르손, 요새 전쟁으로 뭐 헤르손. 이제 이게 영어식으로 읽으면 케르손인데 우크라이나식으로 하면 헤르손. 이것들이 다 굉장히 오래된 도시들. 이 헤르손에서 키예프 루시의 대공 성 블라지미르가 나중에 성자로 출생됐는데 기독교의 개인적으로도 세례를 받고 돌아와서 기독교 국가로 공인하게 됩니다. 그게 986년입니다. 이렇게 이제 쭉 왔죠. 여기 이제 흑해. 젊을 때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전에 10년이 더 됐는데 2005년도에 제가 크레임에 들어갔을 때 크레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당시에 막 크레임을 방문한 남쪽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지금은 요즘 뭐 블로그 보니까 많이 다니려고 그래요. 제가 간 것은 크레임에 있는 러시아 문학, 특히 체험 박물관도 있고 푸시킨의 흔적을 따라서 이제 가고 제가 전공했던 안드레 비엘리라든가 거기 크레임에 관련되어 있는 알렉산드르 블로프츠에서 많은 시인들이 여름에 가서 결정을 지냈기 때문에 이제 그거 자체를 보려고 그냥 갔던 거죠. 이게 이제 골든 게이트라는 상당히 제가 탄 데가 요로 지나가는데 또 담배 수도를 지나갔으니까 상당히 제가 뭐 여기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스키타이들이 여기서 진격이 멈췄거든요. 흑해 바다에서. 과거에 스키타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여기까지 와서 저 추운 시베리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예.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이게 제가 머물던 이제 펜션이 있었던 것이고
이게 그 따따로로 까라닥입니다. 금은산. 이게 사실 오랫동안 타타르 애들이 지배하던 땅이에요. 크리미아는. 한 13세기, 14세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에 러시아가 들어가서 싸워가지고 오스만 터키로부터 빼앗을 때까지는 이 크리미아는 영어로 하면 크리미아죠. 타타르 애들이 살던 유목민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해변을 중심으로 산악이 형성되어 있고 크림반도 안쪽이 대초원지대입니다. 그 위에서 보면은 아편이 빨간 꽃이 여름에 가니까 쫙, 야 예쁘다. 가까이 보니까 아편이더라고요. 그리고 포도밭, 초원. 너무나 고요해가지고 좀 들리지 않습니까? 소리가 정막 같은 고요함이에요. 이 동네에서 벗어나서 바로 요 위에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은 이렇게 정막 같은 고요함을 맛볼 수 있어요. 이제 요게 키예프 루시와 관련돼 있는 이제 그 러시아의 니콜라이 레리흐라는 화가가 그린 20세기 초에 그린 자기들의 그 옛날의 역사화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바이킹이라는 걸 대부분에 알 수 있죠. 바이킹족이 이 유명한 바이킹의 배잖아요. 바이킹족이 배를 타고 제목이 바다 건너온 손입니다. 이 바이킹들이 지금 이쪽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잖아요. 이 바다로 나오는 강이죠. 강의 양쪽을 아주 경계의 눈초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가 실려 있고 무기도 있고 뭐 이게 이제 제목이 바다 건너온 손님인데, 그럼 여기 이 강이 뭐냐면 이 강이 드네프르 강입니다. 키예프를 옆으로 끼고 돌아서 흑해로 내려오는 우크라이나의 동부와 서부를 나누는 강입니다. 근데 바다를 건너왔다 그랬죠. 그리스 시각으로 본 겁니다. 콘스탄티노플에서 보면은 저 북쪽에 사는 오랑캐들이 흑해바다를 건너서 그리스 콘스탄티노플로 들어온 거죠. 이게 이제 8세기경의 키예프 루시인데 판도가 이렇습니다. 뭐 여기 이제 흑해, 여기 터키 지선, 여기 비잔틴 세계죠. 여기 콘스탄티노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드네프르 강이고, 요렇게 해서 모스크바 강으로 해서 발트해로 이어집니다. 이 길이 유명한 고대의 엠브로드라 그래가지고 호박길입니다. 이쪽이 호박산지입니다. 호박 등등등 하고 내려오다가 슬라브 애들 붙잡아가지고 그리스의 노예로 팔아먹고 이래서 노예 영어가 SLAV 슬레이브잖아요. 그때 그 기원이 여기 있는 거죠. 슬라브 애들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아줍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흑해 연안까지는 이 키예프 루시가 차지를 못하고 있었죠. 8세기, 9세기까지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두고두고 러시아 역사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일으켰던 그 기록입니다. 실제 가장 최초의 기록, 연대기라는 이게 이제 11세기에 만들어진 기록인데 8세기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라크들을 초청을 했는데 루시라고 불리우던 바라크에 있는 바이킹들이죠. 노르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키예프 루시의 노르만 건국설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 류리크는 노브고르드 이쪽입니다. 노브고르드는 나중에 중세에 북유럽의 한자 동맹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무역 교육이 발달했던 것입니다. 제가 노브고르드 들었을 때 그 한자 그 강가에 그 강이 이제 발트에서 강으로 들어오니까 볼호프 강 그 강가에 큰 시장이 있던 자리에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뭐 건물이라서 이런 건물이 아니라 기둥 기둥이 쫙 서 있는 그 지붕이 딱 덮여 있는. 그게 옛날에 중세 시대 때 세워져 가지고 거기 시장터를 거기서 이제 함부르크라든가 저기 어디야 북독일에 있는 도시들 그래서 이제 교육을 했던 오래된 시네우스는 벨로오제르 요된가 뭐 호스바예요. 크루보르는 이즈보르스크 다 북쪽에 정착합니다. 여기 나중에 류리크가 죽고 아들이 죽고 난 뒤에 그 올레그라는 인물로 개성이 됐는데
올레그가 일족, 루리크의 그 아들이 나중에 내려가면서 손자 이렇게 내려가면서 끊겨가지고 올렉이라는 일족의 귀족이죠. 귀족이 키예프를 공략해서 그쪽을 아마 이제 북쪽의 축구 밑에는 사실 우크라이나는 밀곡창지대죠. 그래서 그쪽으로 내려간 게 따뜻하고 먹고 밀곡창지대니까 그쪽으로 내려오고 또 실제로 당시에 이들이 볼 때 세계의 문명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콘스탄티노플입니다. 가장 가까운 문명의 중심이 그리스 세계니까 내려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올레그가 키예프를 어떻게 명명을 하냐면은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곳이 바로 루시인들의 성, 요즘은 도시죠. 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 키예프가.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로 이야기하면 키우입니다. 당시에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역사 기록서에는 키예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키예프.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철자가 달라지고 발음이 달라져가지고 키우라고 부르고 현대 우크라이나에서는 과거의 역사서를 원초 연대기나 보면은 KIEV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뭐 발음도 키예프였지 않을까 저는. 나중에 이게 바투에 의해서 1240년 함락이 됩니다. 바투가 잠깐 20년대 후반에 잠깐 남쪽 대초원지대에 몽고군이 나타났다가 그때 박살을 내고 갑자기 사라져요. 러시아하고 당시에 그 밑에 그 볼로츠 사건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던 흑해 스텝 지방을 대초원지대를 지배하던 유목민들하고 러시아 군대하고 키예프 루시아하고 같이 합심해서 한판 붙었는데 박살났죠. 박살나고 갑자기 돌아가는 바람에 이제 공포에 떨다가 안 오니까 안심을 놓았는데 바투가 1238년, 39년에 나타났는데 모스크바 쪽에 나타났습니다. 그 길은 어느 길이냐? 처음에는 실크로드를 따라왔는데 나중에 두 번째 왔을 때는 그게 유명한 술록 길입니다. 옛날부터 시베리아에서 오비강 쌓고 옥가강 이런 데서 술록을 키우던 시베리아 쪽에 사는 유목민들이 아시아 쪽 유목민들이 술록을 이끌고 다니던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베리아를 넘어서 슬라브 애들한테 만나서 가죽도 팔고 고기도 팔고 하고 돌아가던 길. 그 길을 따라 내려와서 완전히 깜짝 놀랐죠. 슬라브 애들. 그래서 이제 단숨에 함락시키고 서쪽으로 갔죠. 체코 쪽으로. 다행히 뭐 쿠빌라이인가 오고타인가 누가 죽어가지고 쿠빌라이가 죽어가지고 바투가 대칸이 되려고 돌아가는 바람에 유럽은 서유럽 쪽은 전화를 면했죠. 안 그랬으면 뭐 파리까지 들어가지 않았을까. 아틸라에게도 로마가 무너지고 이랬는데 무너졌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걸 보면 이제 이게 키예프 루시에서 나와서 이게 이제 러시아의 역사죠. 키예프 루시 불령시대. 이 불령시대라는 것은 조그마한 그 루리크 일족들이 이제 공이라고 불리는데 우리가 번역을 하는 일종의 이제 귀족들이죠. 지배자가. 지주들이죠. 옛날에 귀족이라는 것은 지주니까. 이 아들이 다스리는 땅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키예프 대공이 중심으로 하는 우두머리를 하는 많은 작은 공국으로 분할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불령시대, 영지로 나누어진 시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령시대에 이제 대공위가 노브고로드에 있었고 블라지미르 수즈달루시 이거 누가 인정했냐면 키예프 대공은 콘스탄티노플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황제가 저기 하면 중국 가서 인정받았잖아요. 당시에 대공을 누가 임명했냐? 콘스탄티노플의 동로모 황제가 임명했습니다. 그게 중세의 질서였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부터는 달라집니다. 누가 위치하냐? 노브고로드 대공군 바투가 지명했어요. 킵차극한 거. 그러니까 바투가 돌아가다가 누가 대칸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오고타인가 듣고
시베리아 사라위에서 우랄 산맥 넘어 사라위에서 멈추고 거기서 자기 나라를 세웁니다. 그게 우리가 배웠던 킵차크 항구, 금장 항구입니다. 금장 뭐 알죠? 칸의 천막에다 황금을 치는. 근데 그때부터는 대공은 누가 임명하냐? 한국의 칸이 노브고로드의 대공이었던 안드레이 넵스키가 몽고의 그 카라크룸에 왔을 때 그때 남겨놓은 그 사진 그 그림이 있습니다. 가장 서쪽에 넵스키 대공이 서 있고 가장 동쪽에 누가 서 있냐? 고려 사신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가 이 유럽의 세계를 알았다는 증거. 이게 12세기인가 13세기쯤 13세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몽고족이 남쪽을 하고 박살을 냈으니까 슬라브의 중심은 초원지대에서 저쪽 숲으로 올라갑니다. 북쪽. 이 유목민들을 막기가 좋습니다. 모스크바 쪽은. 숲이 많기 때문에 숲속에 들어 숨어서 유목민들 말 타고 오면 화살 쏘고 도망가고 게릴라전 하기 좋으니까 일로 도망갔죠. 그래서 이제 동슬라브 세계의 중심이 처음에 북쪽에서 시작됐다가 키예프로 갔다가 모스크바로 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모스크바 공국이죠. 이 모스크바 공국이 오늘날 러시아로 이어진 이제 왕조는 조금씩 바뀌었죠. 루디크 왕조가 끝나고 나중에 로마노프로 갔는데 제정거 소비에트 왕궁하고 지역이었어요. 여기 이제 이쪽은 제가 우크라이나 키우루스, 이제 키우루스라고 불리죠. 불령시대. 불령시대 현재 우크라이나 판도에 있었던 그 공국들이 볼리니아와 갈리치아 서쪽입니다. 왜 서쪽? 동쪽은 어떻게 돼요? 키예프 및 동쪽은 유목민들 땅입니다. 동남쪽은 유목민들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키예프 루시가 지배했던 땅은 지금의 서쪽 우크라이나, 볼리니아 이 두 땅도 오랫동안 나중에 폴란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배를 받았던 갈리치아. 르비우가 지금 르비우 우리나라도 유명해진 도시인데 우크라이나의 제2도시입니다. 제3, 제2도시쯤 되는데 르비우가 여기인가 여기 경계에 있는 도시. 갈리치아죠. 리투아니아 공국이 리투아니아 대공이 폴란드 여왕하고 결혼해가지고 이게 이제 유명한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이라고 불리는. 이게 꽤 오랫동안 이 우크라이나 지역을 오늘 그 크림을 빼고 난 우크라이나 지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나중에 제가 여기 16세기에 오면은 이제 모스크바 공국이 드디어 키차크 칸국을 그 200년 동안 지배를 받게 됩니다. 1580년에 이반 4세가 그 키차크 칸을 이제 무찌르고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1240년에서 1580년 이래 가지고 꽤 오랫동안 1480년 240년간 조공을 키차크 칸 이렇게 바치게 됩니다. 따따르 왜냐면 이제 몽고족이 쳐들어왔을 때 같이 연합해서 온 애들이 따따르 애들입니다. 나중에 타타르 애들은 이 크림 쪽 밑에 초원지대를 지배하게 되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크림 강국만 나게 됩니다. 이게 불령시대 지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쪽은 요 정도 판도밖에 여기 이제 갈리치아 지금 서쪽 우크라이나죠. 좀 유목민들이기다. 이제 지도 보시면은 12시 갈리치아 요렇게 해서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나중에 이제 전쟁하고 유목민들이 여기 뭐 대공 러시아 뭐 복잡한 이제 그 몽고 애들을 여기 이제 리투아니아 폴란드가 이 시기에 모스크바 공국도 폴란드가 들어와서 황제를 폐위시키기도 하고 짜르를 굉장히 모스크바가 폴란드 애들로부터 고난을 받게 됩니다. 몇 차례나 가짜 짜르 소동도 있고 그게 다 폴란드가 개입해가지고 나중에 폴란드 황제가 자기가 직접 모스크바 황제가 되겠다고 해서 모스크바 점령까지 했는데 민병대 시골에서 귀족들하고 농민들이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물리치게 되죠. 그게 이제 여러분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 가면은 두 사람의 유명한 그 성 바실리 성당 앞에 동상이 서 있습니다. 미닝과 뭐 누구라 그러는데 잊어버렸네. 그 두 사람이 바로 폴란드 세력을 물리치고 모스크바를 되찾은 유명한 농민군 우두머리입니다. 한 사람은 기저이고 한 사람은 농민이고. 이때는 뭐 이 폴란드, 리투아니아가 이 동부 유럽 그리고 중부 유럽에서 동부 유럽을 지배 강타했던 나중에 이 강자였죠. 절대 강자였죠. 이제 살살 러시아가 남쪽으로 이제 지배 영역을 이것도 이제 야금야금 요래 가지고 우랄 산맥 동쪽으로 해서 카스피해까지 진출하던 시기입니다. 1600년에 오면은 아직 폴란드는 남아있죠. 요 우크라이나 지역을 폴란드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지배하고 있고 지금의 우크라이나 크림만 크림 칸국이고 이게 러시아가 이제 여기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1600년이면 이미 시베리아 끝까지 지금 거의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아까 이어서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의 역사가 코자크 헤트만 국가라 그러는데 코자크는 러시아로는 카자크라 그러고 영어로는 코사크라 그러는 집단이죠. 왜냐하면 이 처음에는 이 자포로지라는 흑해 북쪽의 드네프르 강유역의 남쪽에 거기에서 이제 도망간 우크라이나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역의 농민들로 형성됐던 집단인데 이제 폴란드의 지배를 피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유목민들하고 섞여 살고 처음에는 이제 드네프르 강에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있는 그 자포로지 지역이라고 하는 자포로지 그 코자크 우크라이나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포로지 코자크 그러니까 나중에 코자크의 중심이 까자크 이제 그때 까자크는 이게 동강으로 올라갑니다. 동까자크. 그래서 동까자크가 중심이 된 소설이 바로 고요한 돈 여러분 셜로프의 소설 읽어보면 거기 돈 까자크들이 백군으로 갔다가 행명군 적군으로 갔다가 하는 그 이야기들이 쭉 펼치는 게 셜로프의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자크 헤트만 시절을 다루는 작품이 바로 고골의 타라스 불바라는 작품입니다. 나중에 이게 요 시기와 주로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고골이 썼는데 보그단 흐멜리츠키 이게 이제 러시아로 읽으면 보그단 그멜리츠키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실패했죠. 실패했는데 이때 베레야로슬라브 저에게 이게 이제 베레야슬라브입니다. 내가 이게 착각을 해서 글자 하나가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뭐 이거는 뭐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수정합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폴란드하고 이기고 뭐 하다가 힘에 붙여서 이 흐멜리츠키가 라다는 당시에 우크라이나의 그 자포로지 코자크들의 회의체입니다. 지금 같은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그 아타만들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내려서 자치료를 받고 모스크바 공국으로 나라를 바치게 됩니다. 같은 동족인 모스크바 공국의 보호에 들어가서 이 도저히 우리가 힘에 붙여서 이제 폴란드하고 밑으로는 타타르가 있고 폴란드가 있고 지금까지는 싸웠지 싸워와서 많은 성공을 거두기도 했지만 이제는 보다 안전한 모스크바 대공의 밑으로 가서 자치권을 가지고 지금과 마찬가지로 자치권을 가지고 폴란드로부터도 약간의 자치권을 인정받은 거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모스크바 공국이 리투아니아 폴란드 연합하고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게 이제 13년 동안 전쟁을 끝나가지고 안드로소프 조약으로 맺고 지금의 드네프르 강 동쪽은 모스크바 공국에 가져오고 그 이제 키예프는 강의 서쪽에 있습니다. 요거는 왜냐하면 이게 동슬라브족 키예프 루시의 상징적인 도시니까 모스크바 공국이 요구를 한 거죠. 키우는 그러면 우리가 2년간 통치하는 걸 해달라 해서 나중에 끝났습니다. 끝까지 폴란드 힘이 점점 약해지면서 이제 점령을 하게 된 거죠. 그때 그게
17세기입니다. 안드로소프죠. 여기 이제 비레아르슬라브 회의에서 미하일 허메코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1950년. 이름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있어. 구소련 시절에 그렸다. 여기 보구단 크밀리츠. 그래서 제목이 요 역사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역사서 기록입니다. 제가 온 게. 모스크바와 영원히, 러시아인과 영원히. 이 카자크 애들은 러시아 출신이지만 항상 자기는 러시아인도 아니고 뭐 요즘 생각하면 요즘 이야기들은 우크라이나 애도 아니고 그냥 나는 카자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들 많아요. 특히 돈 쪽은 더 심해요. 돈 카자크는 아예 우크라이나인들 여러분 셜로프 소설 읽어보면은 대놓고 무시합니다. 저 농사꾼, 농사 짓는 무지랭이들하고. 그게 유명한 보그단 허멜리츠키. 누가 그랬냐면 폴란드 화가가 그린 겁니다. 상당히 아마 동시대 인물인 폴란드 화가. 이게 이제 석판화죠. 여기 보시면은 까자크라는 그 말이 아까 나오게 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이 아들이 요 머리에 그 카자크 귀족들이 머리에 이렇게 다 깎고 하나를 이렇게 남겨놨잖아요. 여기 봉우리처럼 요새 뭐 그런 머리 유행한 많이 축구 선수들이나 뭐고 그걸 이게 거기서 그거 이름이 코사크인가 뭐 이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유래되는 이름이. 이거 보면 나중에 일야레빈이라는 인물이 요새 유명한 화가죠. 이 인물이 오스만 터키 술탄에게 편지를 보내는 자포로지의 가자크들을 했는데 요 역사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 왈가왈부가 좀 심합니다. 편지 보낸 사실이 팩트냐 아니냐를 둘러싸고 일종의 뭐 신화적인 것 설화가 됐는데 남아 있는 문서를 보면은 오스만 터키 술탄은 굉장히 외교적인 용어로 얘들이 와서 계속 괴롭히니까 따따르 칸국이 오스만 터키의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 따따르 칸이 와서 계속 도움을 요청하고 군사를 요청하고 이러니까 터키 술탄이 이제 이스탄불에서 그걸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가지고 야 너 그 좀 조용히 해라. 내가 너 그 자치권하고 충분히 인정해 줄 테니까 조용히 해라 하면서 그때 이제 그 술탄의 타이틀이 뭐냐면 이집트의 군주요, 불가리아의 왕이요, 뭐 그리스의 뭐요, 바빌로니아의 지배자요 하면서 당시 술탄이 가지고 있던 군주 지위가 쫙 나열하고 내가 명하노니 너가 좀 조용히 하고 나한테로 들어와라. 내가 너가 자치권 보호해주고 하겠다. 답장이 지금 돌아다니는 원본이라면서 돌아다니는 사본들이죠. 답장이 어떻게 나냐면 이 터키의 뭐 러시아로 표현하면 악마 같은 놈아 이런데 이 터키의 개무슨 놈아 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뭐 이집트의 군주라고 이집트의 요리사 뭐 바빌로니아의 소금쟁이 뭐 어디 전부 다 붙이는 게 전투와 상관없는 농민들의 직책이잖아 직업. 그걸 쫙 읽어보면 안 돼. 개소리 하지 마라. 이 터키의 무시랭이야 하고 막 끝쳤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진짜. 어쨌거나 그 문서는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안 썼다고 보는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게 전설이 돼서 이제 그림이 이게 이제 까자크들의 모습입니다. 수영 기르고 요거 있죠. 요 머리가 이제 까자크의 상징적인 머리. 요런 머리. 그 안드로소프 조약으로 이제 결국 여기 이제 자포로지
요 허케 여기 이제 이쪽은 유목민들 땅이고 러시아가 얻은 땅이 요 보면 다 나와 있죠. 여기 이제 폴란드고 이쪽을 러시아가 이 당시 17세기 어디까지 왔냐면은 카자흐 부대가 알래스카에 도착한 게 1648년입니다. 러시아 그 짜르 밑에 들어갔던 그 동카자크들이죠. 왜냐하면 지금 하바롭스에 가면은 동카자크의 그 게트만 이름 에르 아유 씨 그래서 그 친구 동상일 수 있습니다. 하바롭스크에 처음으로 들어왔다. 카자크 대장. 우리나라가 러시아 군대하고 한번 싸운 적이 있습니다. 효종 때. 승패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습니다. 200여 명인가 한국의 그 강계 포수 그 효종이 키웠던 청나라 북부를 하겠다 키웠던 한국 서총 부대가 가서 까자크 군대를 물리친 게 이게 나선전입니다. 이미 이때 오면은 뭐 러시아는 요 조약을 맺을 즈음에 이미 시베리아 지금의 판도까지 다 차지하고 알래스카까지 차지하고 앉아 있었죠. 나중에 알래스카를 헐갑에 팔아치웠지만 그런데 크림을 지배하던 크림 칸 이야기를 잠깐 하고 가죠. 이게 이제 제가 2005년도에 그 크림에 들렀을 때 이 바흐치사라이라는 데입니다. 이게 굉장히 해발 한 1000m 지점에 있어요. 원래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이 산악에 안 올라갑니다. 그 대초원지대에서 텐트 치고 살았는데 오스만 터키가 쳐들어오고 해사니까 우리 쪽에서도 누구야 나중에 시간 지나면 카자크들 러시아애들 쳐들어오니까 결국 초원지대를 버리고 산악지대로 가서 궁전을 만들었습니다. 이 궁전이 좁아요. 여기하고 이 건물이 마주보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칸이 거주하는 데고 여기는 자기들의 조상을 무슨 조상의 신주들을 모시는 곳입니다. 신성한 공간이죠. 이게 탑도 쓰있고. 이게 칸의 그 손님을 접견하는 접견실입니다. 여기서 이제 공식적인 행사, 국가 행사가 열립니다. 여기가 메카 방향에 있는 신성한 성소. 여기서 이제 꿀에 앉아 기도하고 뭐 하는 데죠. 이건 뭐냐면은 푸시킨입니다. 푸시킨이 그 바치사라에 들었을 때 이런 시를 씁니다. 바치사라의 분수. 왜냐하면은 칸 중에 따따르 칸 중에 뭐 어느 칸이 기말라야 메센가 기라인가 이 친구가 폴란드 원정 가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폴란드 하면 굉장히 멀 것 같아요. 그 폴란드 원정이 다른 데가 아니고 지금의 우크라이나지. 그게 이제 폴란드 귀족들이 와서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거기 가서 귀족 처녀를 하나 잡아와서 아주 이쁘던 모양이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칸이라는 것은 이슬람의 칸이라는 것은 아내가 많잖아요. 그 이제 칸이 또 전쟁으로 간 사이에 나머지 부인들이 시샘을 해서 그 폴란드에서 붙잡혀온 그 여성 후궁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칸이 돌아와 보니까 안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지가 좋아하던 최근에 얻었던 후궁이 죽었으니까 분수를 만들어줍니다. 이 분수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 칸 궁전에는. 나중에 푸시킨이 러시아에서 우연히 이제 러시아 귀족들은 폴란드 출신도 많고 뭐 이렇게 가게들이 좀 복잡한데 폴란드 출신의 가게를 이어온 러시아 귀족에서부터 집안 이야기를 듣고 크림에 갔을 때 이 분수를 확인을 하고 그때 이미 러시아 땅이니까 그래서 시를 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재밌어. 사실 뭐 이런 것도 보려고 해서 크리미아에 간 거죠. 이제 나중에 이제 드디어 폴란드 힘이 약해지면서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이 쪼그라드는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 특히 오스트리아하고 러시아가 합작해서 폴란드를 이제 쪼개는 거죠. 1차, 2차, 3차. 요쪽은 이제 누구야? 요거는 프로시엔이 가죠. 요거는 오스트리아 서쪽에 레뷰, 여기 이제 갈리치아, 볼리니아 이쪽 지역은 이렇게 가죠. 폴란드는
얼마 안 남았죠. 나중에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 나중에 역사가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 폴란드 분열은 러시아에게 제국 러시아를 키워줬지만 영원한 고통을 안겨준 문제가 된 거죠. 이때 이제 민족 문제의 출발이에요. 폴란드 민족주의가 등장하고 이 시기에. 그래서 이 러비우가 상당히 지금도 우크라이나의 민족의식도 강하고 러시아로부터 탈러시아의 그 가장 강력한 근거지가 서쪽 러비우입니다. 오랫동안 폴란드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카톨릭 교도도 많고 아니면은 카톨릭화된 정교회, 이건 뭐 러시아 정교회에서 인정 안 합니다. 우니뜨라 부르는 그런 종교. 여기는 뭐 그냥 러시아에 들어가면 바로 아마 테러 당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러시아로는 러비프라고 하는데 리뷰라고 그러죠. 그래서 갈리치아 동부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최초로 사회주의 공화국, 우크라이나의 독립적인 나라가 이제 근대 국가 같은 형태가 되어서는 게 이때. 이때 뭡니까? 러시아가 혼란스러울 때죠. 적백 내전이 벌어진 혁명 이후에 요거는 사회주의 이제 볼셰비키들을 지지하던 아들. 나중에 여기 세워졌고 러시아는 이미 이때 되면은 크리미아도 차지하고 있었고 나라가 큽니다. 이제 소비에트 시대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에 요거 이 자료는 제가 이제 이게 러시아 측 자료 러시아의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니까 우크라이나가 내놓은 이제 21년 이게 소비에트 시대죠. 54년 크림 받은 때가 54년이니까 그때 기념입니다. 이거 보면은 이거는 이미 이제 초기에 받은 거고 하리코프는 이때 받고 뭐 이런 다 적혀있죠. 나중에 39년에 러시아가 과거에 볼리니아라고 불리던 키예프 루시 땅을 체코로부터 가져옵니다. 다 2차 대전 중 전쟁에서 이기고 요거는 이제 독소 불가침 조약 이런 거 맺어가지고 이면 합의가 있었죠. 야, 그 요쪽은 너가 하고 체코 분할 요쪽은 우리 할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 가져. 나중에 여기 여러분 오데사가 여기 있죠. 바로 밑에까지. 요거는 이제 크루스초프가 줍니다. 이게 다 공산당 결정하는 문서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공산당 그 최고 그 당의 최고 결정 중앙위원회 이런 결정들이. 근데 러시아는 좀 더 자극적으로 주장을 하죠. 선물 자꾸 이래가지고 러시아 주장을 보면은 바다르키가 선물이 준다 선물. 아들이 이제 러시아 블로그 이런 데 보면 이런 게 지금 과거에는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전쟁하면서 크림 전쟁 이후에 14년도 크림 전쟁 이후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거는 러시아 황제가 준 거다. 1654년부터 17년. 54년은 뭡니까? 보그단 흐멜리츠키가 베레야르슬라브 조약으로 모스크바 대공국으로 들어간 해죠. 그때부터 이제 17년 혁명 때 우리 땅이었는데 너한테 준 거다. 여기 이제 너 원래 이것밖에 없었지 않냐? 그게 이제 보그단 흐멜리츠키가 만들었던 코자크 게트만 국가. 뭐 국가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그래도 뭐 저희 국가라 나라라고 봐야죠. 스탈린이 독소 불가침 조약 이런 걸 맺어가지고 그게 몰로토프 리벤트로프 조약이라고 그러는데 이면 합의였죠. 최고 분할한다. 이런 게 다 마지막으로 뭐 이게 대충 우크라이나에서 그려놓은 지도하고 러시아에서 주장하고 보면 대충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애들은 뭐 너가 주장하는 것처럼 너가 우리한테 선물 준 게 아니고 우리도 그 영토를 얻기 위해서 같이 군대에 가서 싸우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 형성인데 여기 보시면은
노란색은 요런 색은 우크라이나 요 이제 저쪽에 이제 오스트리아 지배든지 여기 이제 순수 우크라이나 요 지역은 이렇게 막 섞여 있잖아요. 대충 요쪽을 여기 이제 자포로지라 불리는데 요쪽을 여러분 고골 작품 같은 거 읽어보면 19세기 러시아 작품 읽어보면은 새로운 러시아 노보러시아라고 부릅니다. 노보라는 것은 러시아어로 새롭다는 뜻이거든요. 나중에 러시아가 획득했던 땅 이거를 노보러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신러시아 이렇게 하면 요거 지금 되게 우크라이나 근데 이쪽이 러시아 색깔이 강하다는 거는 비역사적인 좀 뿌리가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문제가 뭐냐니까 역사가 이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민족의 정체성을 이제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민족 정체성을 한기반는 문제가 우크라이나 민족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나중에 처음에 이제 드디어 근대 국가가 등장하면서 역사 수술, 크루셰프스키 역사 수술이 이제 우크라이나의 독립성. 그래서 나온 게 코사크 헤트만 국가. 그걸 이제 기점으로 잡는 거죠. 그 전까지는 루스족. 그래서 이제 얘가 역사를 어떻게 보냐면은 법제사, 제도사를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키예프 루시의 제도와 법제가 동일했으니까 같은 국가였다. 그리고 모스크바 국가, 이건 모스크바로 가서는 모스크바 대공국이 돼서 러시아 제국으로 가서 지금에서 됐고,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여기서 헤트만 국가로 와서 나중에 우크라이나. 너가 우리는 여기는 같지만 이미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저거 중심으로 합니다. 여기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없죠.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과거에 빼앗겼던 땅을 다 회복시켜가지고 소비에트 시절에 자치권을 준 나라. 그 정도 인식이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보시려면은 이 서울대 이제 한정숙 교수 은퇴했을 겁니다. 뭐 올해 작년인가 올해인가 저하고 비슷한데 이 사람이 쓴 논문이 있고 논문들이 좀 최근에 와서 우리 한국 학계가 상당히 연구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논문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흐르셰프스키 역사서도 인터넷에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읽을 수 없다는 러시아판도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러시아를 왜 그럼 러시아가 저렇게 강압적으로 침공을 하느냐 하는 러시아 정신을 저 아들 이 멘탈리티가 도대체 뭘 잘못 먹었길래 저런 전쟁을 이 시기에 와서 벌이고 하느냐 하는 것을 좀 이해하려면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제가 중요한 것을 몇 가지 보았습니다. 요즘 이게 유라시아주의가 러시아 푸틴의 약간 이데올로그인 이름이 알렉산드로 뭐더라.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해졌는데 이 친구가 주장하는 게 유라시아주의인데 러시아가 갈 길은 유럽과 아시아로서의 이게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러시아에서는 유라시아의 맏형이 바로 우리다. 이게 슬라브주의에서 모스크바가 제3로마 세리 모스크바 공국의 국가 이데올로기였습니다. 제1로마는 뭐 400 몇 년에 게르만 용병에게 이제 망했죠. 그래서 제2로마 남아있던 제2로마는 1453년에 터키에게 이거들이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로마는 모스크바다. 정교회의의 중심이.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 세계의 중심이다. 그래서 골통들은 카톨릭도 이단으로 봅니다. 여러분 따라서 불바 읽어보면은 그게 카톨릭 교도들을 저기 믿음도 없는 하고 코자크들이 카톨릭 교도들을 이단시하는 이야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때가 그 역사적 배경은 17세기지만 고구리 쓴 거는 뭐 19세기 썼지만 이게 나중에 러시아 메시아니즘을 이어집니다. 세기 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러시아야말로 인류의 등불이다. 대단하네. 우리는 한 번도 한국이 인류의 등불이다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옛날에 순복음교회나 뭐 이런 한국의 그 약간 이상한 목사들이 우리가 제2의 이스라엘이고 이제 우리가 세계 민족의 뭐 기독교를 보고해두고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대단한 것이야. 한국에서 한 번도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고 우리가 세계를 구원한다는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한 적 없죠. 러시아 놈들 웃기는 놈들. 자부심 대단한 민족. 한편을 보면 다른 민족이 보면 웃기잖아요. 저거 저 러시아 메시아니즘. 이 볼셰비키가 흘러 들어간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러시아가 세계 혁명을 위해서 이게 볼셰비키가 흘러. 그리고 이제 19세기에 러시아의 갈 길을 둘러싸고 슬라브주의, 서구주의가 대립하게 됩니다. 서구주의는 피오트르 대제가 18세기에 이제 계획을 하고 세웠던 상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 수도를 걸러 옮겼죠. 상페테르부르크를 중심으로 서구, 우리의 러시아의 미래는 서구의 근대화를 받아들여서 근대적인 국가, 근대적인 가치관, 유럽에 그걸 통해서 나라의 미래가 나아갈 길이라고 주장했던 게 서구주의고, 많은 문인들, 푸시킨이 서구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카브리스트의 반란 이런 것들이 다 서구주의자들 일으킨 거예요. 슬라브주의는 뭐냐? 유명한 도스토옙스키라든가 고골도 이쪽에서 가겠죠. 이거는 슬라브 민족의 고유한 길이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그 길에 동참해야 되고 다. 여기에 나중에 유라시아주의로 흘러들어요. 이런 정신들이. 저 한번 보여주세요. 얼마나 웃기는. 추체프라는 러시아 낭만파 시인이 있습니다. 푸시킨 다음에 나왔던 시인인데 상당히 중요한 문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인입니다. 뛰어난 시를 굉장히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거 보세요. 모스크바, 피테르부르크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러시아 제국의 성스럽고 은밀한 수도. 그래서 러시아 제국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거는 문제 알 수 있잖아요. 뭐 제3로마 가는데 나중에 보세요. 네바는 저거 땅이죠. 나이 이집트까지 가야 되고 엘베 동유럽 그 서유럽과 중국 이렇게 엘베에서 중국까지 가겠다. 중국까지 갔죠. 사실 시베리아까지 와 있으니까. 볼가에서 유프라테스까지 바빌로니아 고대 세계 중심이었던 알렉산더가 거기서 다스렸던 유프라테스 바빌로니아까지. 악령의 도스토옙스키 악령의 샤토프의 말입니다. 이게 러시아 메시아니즘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근데 도스토옙스키는 이 사도폰 틀리다고 보니까 얘는 정교의 신을 부정했기 때문에 도스토옙스키 말하는 거 보세요. 저거 하는 전쟁은 사심이 하나도 없고 인간의 욕심이 없는 전쟁이었다.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그럴까? 우크라이나인들을 보면 이 죽이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 박노자 선생이 한국 사람이 도스토옙스키 좋아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한 이야기가 바로 도스토옙스키 이런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작가 일기에 보면은 발칸반도의 전쟁에 러시아에 개입했을 때 하는 이야기 보면은 극우 슬라브주의자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전쟁에 약간의 이제 현실적으로 빌미가 됐던 이제 부실이 됐던 게 이런 문제들이죠. 나토의 확장. 점점 이제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더 가까워지죠. 이게 중요해요. 너무 내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문서처럼 정치학자들 하는 이야기. 이게 토마호크 미사일이라든가 이 미사일에 러시아가 대응 방법이 없었죠. 모스크바가. 러시아는 항상 나폴레옹 전쟁 때도 그랬고 스탈린이 히틀러가 쳐들어갔을 때도 그렇고 너무 모스크바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침략군들이 오다가 지쳐가지고
왜냐하면 보급거리도 길어지고 스스로 자멸했잖아요. 별로 뭐 히틀러도 그랬고 나폴레옹도 그랬고 러시아 군대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도망다니는 일밖에 안 했습니다. 그냥 도망갔다가 숲에서 잠깐 나타났다가 또 도망가고 겨울 추워지면은 프랑스는 나폴레옹은 추워서 다 죽은 거죠. 추워서 그래가지고 되었고 히틀러는 가을에 기계화 사단이 지금 러시아가 많이 당했잖아요. 우크라이나 쳐들어갔을 때 기계화 사단이 들어갔는데 가을 되면은 얼었다가 녹았다가 얼었다가 녹았다 하니까 탱크들이 전부 다 장갑차에 서버렸어요. 독일이 자랑하던 탱크들이. 그럼 러시아는 뭐 숨어 있다가 맨날 말 타고 나타났어요. 게릴라전 하고 그랬죠. 물론 뭐 그것만 한 건 아니지만 지금 러시아가 원래 푸틴의 계획은 1월 달에 추울 때 쳐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당연하고 군사적으로 봐서 쳐들어갈 것 같으면. 근데 왜 늦었냐?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문에 못 간 거죠.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데, 중국의 지지가 필요한데, 베이징 올림픽에다 찬물을 끼얹으면 안 되니까. 기다리고 내가 보니까 굉장히 러시아 놈들이 되게 초조했을 것 같아요. 기다리다가 올림픽 끝나자마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남쪽이라서 좀 따뜻하거든요. 좀 지나니까 탱크들이 요새 지구온난화로 날씨가 기온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탱크들이 전부 다 그냥 길거리 그 비포장 도로에서 다 갇혀가지고.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 군 애들이 용감한 것도 있지만 탱크들이 움직임이 둔해지니까 무반동총 이런 탱크 잡는 총에게 다 박살난 거죠. 그리고 이게 결정적이었다고 그러는데 레피드 트라이던트 이게 뭐 말이 다국적구이지 거의 미군하고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의 성스러운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가 루시 도시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하고 우리의 성스러운 땅, 성 블라지미르 대공이 정교회 국교로 선포한 땅, 뭐 등등등 키예프하면 러시아 민족의 역사에서는 굉장히 신성한 과거의 도시였고 수도였고 어머니 같은 이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미군이 와서 뭐 외국 군대가 왔어요. 옛날에 나폴레옹도 들어갔다가 도망가고 히틀러도 그랬는데 저것들은 뭐냐? 이런 신진입니다. 지금 러시아 뭐 개인들한테 인터뷰하는 거 제가 러시아 언론 보면은 뭐 말은 이렇게 안 하지만 이와 유사한 멘탈리티 대부분 인터뷰합니다. 우크라이나 민족을 해방시켜야 된다. 그 전쟁 전에 이제 푸틴이 최후 통첩을 보낸 게 요겁니다. 이거 뭐 미국이 들어줄 리가 없죠, 바이든이. 남아있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보도가 거의 안 되는데 지금 사실 서방에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크라이나 극우 민족주의. 푸틴 퇴진, 뭐 실제로 누가 죽이지 않는 이상 퇴진 안 할 거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포기할 거예요. 저는 절대로 포기 안 한다고 봅니다. 나라가 너무 큽니다. 이건 러시아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 큰 나라를 어떻게 죽을 겁니까 우리가. 유사 이래로 이렇게 큰 나라들이 잘 안 죽어요.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 뭐 다 그렇잖아요. 땅만 해도 뭐 우스갯소리로 러시아인들이 나무를 자 베고 다시 또 와서 나무를 베고 그러면 해도 우리 먹고 산다. 나무를 여기서 다 베고 나면은 다시 돌아오면 나무가 자라 있으니까 또 베고 그러면 해도 먹고 산다. 이게 와펜 사단이라 해서 독일 친위대 사단. 이게 우크라이나인들이 대부분 이 사단에 복무하는 애들 많습니다. 이게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서쪽의 갈리치아, 볼리니아 지역에 있던 유태인들을 잡아가두고 학살한 독일의 친위 부대입니다. 요게 이제 사자 깃발. 이게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민족 깃발과 비슷하긴 한데 왜냐하면 사자라는 것은 이게 성 블라디미르 대공도 사자라는 문장을 쓰고 이랬거든요. 그 당시 이제 히틀러 시절에 여기 우크라이나 애들이 복무해서
동유럽 유대인들이 어디에 가장 많이 살았냐면은 폴란드, 우크라이나에 제일 많이 살았습니다. 당시에 우크라이나에 살던 유대인들이 대부분 우크라이나를 떠났다고 그래요. 많이 떠났습니다. 이 아들이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잖아요. 가장 강력하게 러시아하고 싸우는 애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조프 군단. 얘들 깃발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네오나치스트들이다라고 이제 푸틴이 지목한 거죠. 뭐 일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러비우에서 축구 챔피언스 리그가 열렸을 때 러비우의 홈구장을 쓰는 축구단인 스포츠들의 독일 만기가 휘날리고 이랬거든요. 제가 그 사진을 안 가져왔는데 이게 왜 이게 보도가 MBC 보도잖아요. 제가 러시아 보도가 아닌데 독일 보도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볼 때는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려가 테러리스트를 양산한다. 우리나라 이건희 갔다 왔잖아요. 한국 같은 데서 총기 소지가 안 되니까 뭐 들어가서 할 일도 없지만 유럽 같은 데는 그 갔다 온 애들이 IS 국가 그 시리아에서 전쟁 나고 난 뒤에 유럽의 테러가 막 번졌잖아요. 아프가니스탄 하고 난 뒤에 알카이다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전쟁 이후에 문제가 이제 이런 걸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우크라이나에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거 써놨잖아요. Even if Putin's denazification 발음이 좀 안 좋아서 푸틴이 뭐 그렇게 주장하는 용어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여전히 진실하다 남아있다. 푸틴의 주장과 상관없이 우크라이나의 나치는 사실 지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다. 저는 아마 전쟁 끝나고 나면은 이 우크라이나는 극우 민족주의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건 푸틴도 이랬습니다. 푸틴이 체첸을 제압할 때 처음에 와서 계속 저니까 체첸의 독립을 못 막아가지고 나중에 네오나치스트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젊은 애들. 러시아에 가면 스킨헤드 잡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모스크바에 제 있을 때인데 크레물린에서 뭐 불과 한 100m도 안 떨어진 곳에 뭐 독일 이거 히틀러 이거 있잖아요. 이게 건물에 쫙 걸려 있습니다. 그게 러시아 네오나치스트 본부였습니다. 이 아들이 4월 20일 히틀러 생일 되면은 유색인종들을 막 칼로 찌르고 하는 거죠. 4월 20일은 유색인종들이 돌아다니면 안 되는 날. 그래서 그날 바깥에 나왔다가 잠시 볼일 보고 버뜩 집에 왔는데 지하철 타면 안 되고. 그 네오나치스트들의 극우 민족주의를 가지고 체첸을 제압하게 됩니다. 전쟁에 가서 좋잖아요. 이게 뭐 마약 맞은 것처럼 그냥 보내놓으니까 뭐 왜 내가 전쟁하러 왔냐. 지금 러시아군 사기가 아마 그쯤 될 거라고 보는데 전쟁의 사기가 별로 높지 않다. 얘들은 민족주의로 무장하고 그다 극우니까. 뭐 이거는 근데 부수적인 문제고 테러 글쎄 가을이 되면은 가스하고 에너지가 어느 정도 위력을 발휘할 것인가 합니다. 지금 제 처제가 유럽 밀라노에 살고 있는데 그 빵값하고 가스값이 2배 이상 올랐답니다. 그 이제 우리 한국 사람 빵을 안 먹으니까 괜찮은데 정말 주변에 그 빵을 먹는 특히 난민들하고 이런 가난 사는 사람들은 완전히 엉망이래요. 특히 이탈리아 지금 경제가 더 안 좋으니까 테러 입장이 힘이 어제도 보니까 젤린스키가 100만의 군대를 동원하겠다. 전범은 끝까지 잡아서 처단하겠다는데 뭐 일종의 뭐 전쟁 중이니까 저는 뭐 립 서비스라고 보는데 러시아 전범들을 어디까지 가서 잡을 겁니까? 그건 가능해요. 세르비아 사고 작은 나라들은 발칸 전쟁에서 다 잡아가지고 밀로세비치나 뭐 이런 거 다 죽였잖아요. 세르비아는 작은 나라고 러시아는 이거 어떻게 지금 하겠어요? 이거. 핵도 가지고 있는데. 미국 다음으로 핵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참 이게 지금 유럽의 그 나토의 지휘자들하고 이 정치가들이
이 지금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고통스러워요. 행정인가 타임인가? 행위 아니죠. 옛날에는 뭐 한 200년 전에 2000년 전에 행정했을지 모르지만 2000년 한 1500년 전 제가 사실은 우크라이나의 민족을 생각하면은 지금 주권 국가잖아요. 뭐 과거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 결론으로 오늘 뭐 너무 많은 주제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대충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조금 이렇게 난삽한 강의가 된 것 같아서 대단히 조금 아쉽네요.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과거에 이제 소련 공화국 때 서기장이었던 브르즈네프하고 크루스초프는 다 우크라이나 출신으로 들었거든요. 둘 다 러시아입니다. 둘 다 우크라이나 쪽이 아니라 아마 후르시초프는 우크라이나 공산당 서기장인가 고위직을 역임한 적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과거에 소련 시절에 출시하려면은 이런 특히 이제 벨라루스라든가 우크라이나 쪽에 가서 특히 이제 후르시초프인데 브레즈네프도 아마 양녀법 나오겠죠. 후르시초프가 원래 농업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한 오랫동안. 후르시초프의 업적 가운데가 하나가 이제 모스크바 지하철 건설하고 농업입니다. 당시 이제 농업 생산이 떨어지던 거를 그게 아마 후르시초프 우크라이나에서 했던 거죠. 그때 아마 우크라이나 공산당 서기장인가 하면 그 정책 거기서 출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출신은 백러시아 쪽 출신인데 공산당에서 기반을 다진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민족적은 러시아인이고 아. 정치적 기반을 닦게 된 게 그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인이라도 거기서 태어나고 뭐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제 질문은 원래 뭐였냐면 크루스초프나 브르즈네프가 우크라이나 출신이었다라면 당시 소련 당시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을 갖다가 어쨌든 우크라이나 상대적으로 약했던 우크라이나 출신이 서기장으로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갈등을 갖다 봉합할 수 있었다라면 거기에 반발한 그리고 러시아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뭐 옐친이나 지금의 푸틴이 오히려 지금 이제 연방에서 나와서 러시아의 과거의 영화를 갖다가 다시 부활시키고 싶은 이런 이제 욕망들이라든지 정치적인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의 지금 사태도 약간 있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제 질문이 잘못될 수 있었겠습니다. 이제 푸틴이라든가 옐친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뭐 연방을 생각하고 그런 거 같지는 않아요. 뭐 마음속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정치 행위를 보면 푸틴은 분명합니다. 푸틴은 과거에 그 소련 시절에 그걸 생각하고 있고 그걸 정치적으로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하려고 하는 거고 일종의 푸틴이 의존하는 건 러시아 메시아니즘 같은 저런 정치를 의존하고 있는 거죠. 푸틴은 정치 기반. 옐친도 사실은 당시에 92년도에 그 소련 해체할 때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서 크림 반도하고 지금 러시아가 점령한 땅이 있죠. 그 땅은 러시아가 받아오려고 그랬어요. 미국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크림에 세바스토폴이라는 흑해 함대 기지가 있는데 그걸 다시 러시아 너한테 주면 저것들이 언제 또 모르니까 당시 러시아 힘이 약해가지고 독일로부터 차관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러니까 미국 요구를 수락한 거죠. 또 하나 우리나라의 댓글을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해가지고 그때 핵을 포기 안 했으면 이렇게 당하지 않았을 건데 무슨 그때 사실 우크라이나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치공화국의 수장이라는 게 옛날 공산당이 임명한 거고 선출된 것도 아니고 옐친은 선출된 대통령이잖아요. 러시아에. 그때 우크라이나는 90년대 그거 할 때 아마 제가 이 말 좀 틀릴 수는 있는데 별로 힘이 없는 뭐라고. 그리고 미국
러시아, 뭐 중국, 독일 입장에 볼 때도 뭐시 러시아 말고 또 하나 핵 강대국이 하나 더 동유럽에 있으면 독일, 프랑스가 머리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 만장일치로 우크라이나 핵은 러시아로 옮겨서 폐기한다. 러시아 폐기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우리나라가 뭐 사람들 댓글에 보면 모르는 애들 떠들겠죠. 그때 핵을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무슨 뭐 힘이 있어서 핵을 포기해. 뭐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프랑스가 우크라이나 핵 대국 러시아도 힘이 없어가지고 크레임도 다 저가 옛날에 줬던 땅을 좀 받아오려고 미국과 협상을 했는데 미국이 노한 거죠. 저는 그 이 전쟁이 시작됐을 때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 적은 나라가 그 큰 러시아를 상대로서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전쟁이 오래 지금 계속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매스컴에서도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이제 우리나라 입장이나 세계 여러 나라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를 이제 도울 수 있는 방법 또 도움도 계속 가다 보면 지치잖아요. 지치면 이제 포기도 하게 될 건데 언제쯤 전쟁이 끝날지 그리고 전쟁을 안 하고 있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는 게 도움이 될지 그리고 전쟁이 이렇게 길어질 수 있는 우크라이나가 안 무너지고 버틸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저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뭐 결국은 국가가 나서서 도우기란 힘들 거라고 봅니다. 또 안 해, 저는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 전면전에 나서가지고 왜냐하면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실 우크라이나 냉정히 이야기하면은 러시아가 우리하고 교육 관계가 훨씬 많고 교역량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립 서비스만 하면 됩니다. 립 서비스. 그런데 립 서비스도 잘해야지. 제가 말하는 립 서비스는 진짜 립 서비스가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의 도움은 적극적으로 국가가 해야 되고. 근데 뭐 미국이 주도하는 어떤 그런 데 가서 무기를 보낸다든가 이런 거는 좀 그리고 립 서비스를 잘못하면은 이번에 대통령 영부인이 가서 쇼핑하러 가면서 위에는 노란색 밑에는 초록색 아까 제가 여러분 슬라이드를 잘 보면 우크라이나 관련된 색깔은 전부 다 우크라이나 국가 색깔로 다 썼잖아요. 러시아는 파란색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노란색 초록색이거든요. 위에는 노란색 뭐 실제 있고 밑에는 걸어 있고 쇼핑하러 다니고 하나. 그럼 러시아 애들이 보고 이게 뭐야 이거? 우리하고 아무런 도움 안 되고 국가적으로 미움만 받고 미움을 받을 때는 대가 뭐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런 도움 안 되는 그런 지 폼만 잡은 거죠. 영부인 자기 폼만 패션으로 신문에 쫙 나오고 그런 짓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 이야기는 도와주되 인도적 차원으로 뒤에서 소리 없이 도와주고 앞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뭐 이준석이처럼 가서 떠들고 이런 거 해봐야 뭐 러시아 놈들이 보고 이것들 다음에 손 안 봐야 되는 아직은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러시아보다. 궁금한 게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우크라이나 편을 들지 않으면 조금 이렇게 핀치에 몰리는 분위기거든. 우리나라가 그죠? 그렇죠, 그런 분위기인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푸틴이 이제 미친 개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젤렌스키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를 동시에 질문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사실은 젤렌스키는 그 미친 개를 건드려 가지고 사람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은 미친 놈이란 이런 또 판단을 하고 있기는 한데 한편에서는 또 이제 젤렌스키에 대해서 뭐 전쟁 영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측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많고 그럼 이제 외국에서는 어떠한가? 외국에서는 그런 평가도 그런 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크라이나 민족주의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이제 동쪽에 있는 뭐 돈바스라든지 크리미아라든지 이런 쪽에는 우크라이나 민족성보다는 러시아 쪽 민족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복잡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또 서쪽 편도 또 많이 또 다루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랬을 때 그 또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또 어떤 뭐 이 분쟁이 일어나거나 이런 소지는 없는 건지 일단 젤렌스키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젤렌스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젤린스키는 우리가 뭐 흔히 한국에서 알려진 것처럼 그런 인물은 저는 방금 했지만 뭐 미친 게 이거 아니에요. 젤린스키는 선거에서 당선됐고 또 그 당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헌법 개정을 해서 헌법에 나토에 들어간다는 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게 제가 마지막에 주권 국가의 국민들이 자기들의 운명을 자기가 선택하는데 그게 이웃 나라에 뭐 물론 러시아에 보면 너가 나토에 들어가면 나토가 우리 턱 밑에까지 와서 미사일이 들어오면은 아유 안 돼.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 젤린스키가 터무니없이 선동가라든가 그건 그렇지 않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이고 국민들의 선택이고 단 요 전쟁에 일어났을 초기에서 약간 시니컬하게 이때는 아들이 좀 있었는데 일본 야후 이런 데 보고 있어요. 유태인의 전쟁이다 이랬었거든요. 왜냐니까 일본의 그 프리랜서 기자가 가서 취재를 해보니까 러시아 쪽에 가면은 러시아 애들이 이 네오나치스트들 이야기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가면 또 우크라이나에서 푸틴 보고 유태인이다. 이쪽에 오면 이쪽에 젤린스키는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이다. 뒤에 유태인들이 있다. 이래가지고 서로 유태인을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하는 놈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게 유태인의 전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밑에서 하는 소리고 실제로 미국의 바이든이 그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압니다. 조선일보에서 들어가서 여러분 유태인 뭐 이렇게 쳐보세요. 그럼 조선일보에 2018년도인가 이 전쟁 일어나기 전에 뭐 대학 교수가 유태인의 가계와 뭐 이런 뿌리 이런 거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이든 주변의 유태인들, 바이든의 부인이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은 모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버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이든의 아들들은 다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아들, 딸들. 바이든이 사실은 유태인들 처가 쪽으로 해서 이렇게 둘러싸이는 행동이에요. 바이든이 그래서 선거에 될 때 유태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바이든이 그렇게 요구했는데 개입 안 합니다. 우크라이나 지지 발언도 안 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저것 때문이었어요. 과거에 독일 친위 사단에 들어가서 유태인들을 색출하고 죽였던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그때 탈출해서 이스라엘에 정착한 동유럽 출신 유대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지를 이스라엘은 아마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못할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러니까 이게 뭐 우크라이나 스스로가 이 전쟁을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돈바스 지역은 그러니까 그 지역은 과거에는 이제 크림 전쟁 일어났을 때 그때 보면은 이게 점차 그 우크라이나가 계속 이주를 시켜요. 계속 이게 독립하고 난 뒤부터는 그게 왜냐하면 옛날에 그 코바누치인가 이바누치 뭐 대통령하고 해서 처음에 친덕의 동쪽 출신 대통령 하다가 걔 물러나고 마가단 혁명 이후에 동쪽 지역에 신경이 쓰이니까 많은 사람들 정책적으로 이주를 시켜요. 그래서 돈바스하고 도네츠크가 인구가 우크라이나인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크림에 갔을 때 길거리 그 간판은 전부 다 우크라이나어, 러시아어로 써져 있었는데 어떤 거는 그냥 우크라이나어만 써져 있고 우크라이나 말을 하는 사람을 잘 못 봤어요. 대부분 러시아 아니면 따따라 애들은 저끼리 쓰면 타타르어 쓰고 대부분 우크라이나어를 쓰는 사람을 저는 거의 별로 들은 적이 없어요. 경찰들은 맞습니다. 그때도 타타르 애들이 내 땅 내 나라고 데모하는 놈들이 있더라고요. 늦게 이제 아시아에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찾아 들어온 타타르 애들이 옛날 스탈린이 이주를 시켜놨었잖아. 들어와가지고 내 땅 내놔라고 플랜카드를 들고 있는데 사진 찍다고 우크라이나 경찰한테 카메라 빼앗기고 했지. 야, 너 뭐야? 해가지고 이제 빨리 꼬리 내리고 그때 도망가. 카메라 뺏기는 거지. 그 이제 타타르 크림은 사실 우크라이나 땅. 제가 돈바스 도네츠크는 옛날에 신러시아라고 불렸던 그 지역의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근데 그래서 아마 이게 휴전해서 푸틴이 노리는 것은 휴전해가지고 그냥 뭉개는 거. 그걸 겨울 되면은 에너지 위기 오면은 독일, 프랑스도 손 뗄 거다. 예.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보면서 결국은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크게 봤을 때 나토 동맹이라든지 지금 서방 국가의 미국과의 관계 등을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지금 서방 국가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삶의 문제, 이를테면은 식량가가 엄청나게 뛰고 부족하고, 소위 유럽의 빵 공장이라 하고 있는 그런 다 지금 묶여 있고, 가스나 석유에 대한 그 우리나라도 지금 당장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압력, 현실적인 압력, 즉 나토 미국하고의 지금 같은 편으로 엮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겪는 이런 것과의 상충되면서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가. 그래서 키를 미국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여기 교수님 결국은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우크라이나 민족의 어떤 결정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가령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미국이 정리하지 않고는 굉장히 러시아도 포기할 일이 없고,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민족적인 것이 강한다 하더라도 그것과 무관하게 빠져나올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신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2014년도에 러시아가 크림을 뺏어갔어요. 그 돈바스하고 도네츠크 일부도 뺏어갔죠. 그래서 돈바스하고 도네츠크에 전쟁을 하고 있었고, 이제 민스크 협정을 통해서 벨라루시 수도입니다, 민스크가. 거기서 이제 휴전을 했죠. 근데 휴전은 안 지켜졌습니다. 계속 전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강력하게 휴전을 주장하고 그걸 이끌어간 지도자가 메르켈입니다. 네, 메르켈. 그래서 사실 메르켈의 입장에서는 유럽에 더 큰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메르켈은 이 대정치가의 판단이 굉장히 신중한 판단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는 메르켈이 이제 비난을 받잖아요. 그때 러시아를 길을 살려 놓았다 하는데, 그건 메르켈의 현실적인 거고, 지금 만약에 메르켈이 있었으면은 역사의 가정이라는 건 소용도 없는 이야기시면 제가 이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메르켈이 있었으면 전쟁은 안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메르켈이 마크롱을 설득해가지고 미국 일방적으로 가서 군사훈련하고 나토 가입하는 이런 거를 미국 뜻대로 추진 안 하도록 속도를 조절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메르켈. 적어도 속도는 조절했을 겁니다. 푸틴이 쉽사리 푸틴에게 전쟁 비밀을 주지 않는 정도의 외교를 메르켈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유럽의 지도자들이 메르켈 같은 지도자가 없습니다. 마크롱만 남았습니다. 마크롱도 요새 별로 지난번에 선거 때문에 좀 힘이 약하죠, 마크롱. 지금 협상하러 가는 애들이 마크롱하고 몇 사람 없잖아요. 이탈리아는 지금 경제가 엉망이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빨리 전쟁이 끝나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미국은 포기 안 할 건데 바이든은 유럽의 지도자들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특히 독일. 바뀐 거는 지금 독일이니까. 존슨은 원래 뭐 그런 애니까. 저거 뭐 영국은 원래 미국 하자는 대로 하는 앵글로 색슨 애들은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이 지금 키맨인데 이 독일 총리가 약간 그 마크롱처럼 그렇게 약간 이렇게 좀 우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 폴란드 같은 애들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막 가만히 앉아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둘 다 동시에 그냥 힘이 다 빠져버리니까 지금 폴란드는 계속 무기 주고 나타나요. 불란지에 부채질하는 게 폴란드입니다. 이제 옛날에 저가 지배하던 옛날 그 영광을 생각해서 지금 폴란드는 계속 부추기면서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 발언 보세요. 이래서는 안 된다. 근데 저는 아까 조선을 약간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병자호란 때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병자호란 때 영화 봤잖아요. 청태정에 와서 대포 한 방 쏘니까 그냥 산에서 뭐 싸우고 뭐 빌빌거리는 인조하고 전부 다 대포 몇 방 쏘니까 끝났잖아요. 빨리 항복하지. 빨리 항복했으면 문화재도 덜 타고 백성도 덜 고생하고 대륙을 접근하는 그 군사력을 막을 거라고 태종이 요구한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너그 명나라한테 하던 거 우리한테 해라. 그럼 알았습니다. 행님하고 처음에 행님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다가 뒤로 또 명나라 이상한 짓 했으니까 쳐들어온 건데 처음부터 행님하고 이제 예 알겠습니다. 임금님하고 황제님하고 그럼 조용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병자호란하고 정묘 두 개의 호란을 거치면서 얼마나 나라가 비폐해졌습니까? 몽고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당시 고려가. 우리가 배우기로 뭐 민족의식 고치 사는데 안 그랬으면 신라 황룡사도 안 탔을 거예요. 뭐 오히려 민족의 문화재가 남아서 오히려 현대 우리한테 더 고대사에 일본보다 일본이 주장하는 이상한 걸 물리칠 수 있는 유물도 남아있을 것이고 그 몽고전 안 했으면 백제 봉기라든지 역사서도 남아있을 것이고 김부식이가 뭐 보고 썼겠습니까? 과거의 역사서 보고 삼국사에 썼을 거 아닙니까? 남아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역사서가. 몽고적 침입으로 다 날아간 거죠. 이런 거 보면은 긴 텀으로 보면은 이 민족주의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쉽사리 민족주의에 흥분하기 쉬운데 좀 이렇게 냉정한 차가운 머리를 가지고 이 민족주의가 극단으로 그러지 않도록 뭐 저게 이번 그런 반성이 저도 그거 반성합니다. 우크라이나 민족이 지금 러시아 싫다고 이랬다가 우크라이나 좀 그런 거 불쌍하잖아요. 길이 없으니까.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긋지긋한 러시아 놈들 또 그래서 이게 어쩌면 푸틴이 영세 중립국 뭐 이런 것도 협상 테이블에 좀 이렇게 메르켈 같았으면 충분히 이렇게 올려놓고 일단 전쟁을 막았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감사합니다.